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예, 이제 눈을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7월 18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일단 광주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예, 추락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혀가지고 보신 분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분들은 바로 이분들의 유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구급대원 이은교 소방사 이야기가 오늘 서울신문 12면에 실렸는데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19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는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유실방지 항공수색을 오늘도 지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조심하시길. 오늘도 저희 119 소방관들은 최고가 되겠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있었던 한 단란주점에서의 화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 모두 전한다면서 단란주점 화재에서 대피한 이들 모두 무사하지만 소방관 한 분이 화재 진압 도중에 순직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흘간의 항공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바로 어제 이륙한 지 4분 만에 광주 도심으로 추락하면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다른 공무원 4명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은교 소방사는 오는 9월에 약혼녀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이은교 소방사 명복을 빕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이 사고 헬기가 인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학교도 있었는데 예.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의 평소 살아왔던 궤적과 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남겨진 이분들의 품성으로 봤을 때 피해 없는 그런 희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짚어볼까요? 예,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논리전을 벌이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경향신문이 분석했습니다. 6면이군요.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핵심 논거는 현 형사사법체계와 배치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쟁점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현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예.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기본체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조사위원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더구나 일반 사법경찰관 이외에 환경, 위생, 해사 같은 이런 일부 공무원들은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특검법이나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에서도 현직 검사가 아닌 민간인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권을 갖게 되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입법부인 국회가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행정권인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행정권 침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 분립 상태입니까? 삼권 합치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사부를 하는 언론조차도 이미 그 중앙 권력에 예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유력하지요. 예. 예. 이 조사위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권 얘기를 하고 수사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 사실상 이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진상규명관련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없다. 이런 여당 주장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반민특위부터 지금까지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진상규명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 과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과거 위원회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진상규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힘을 싣게 되는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온 박종훈 대한변협 세월호 사건 대책위원회 변호사. 삼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입법권이 침해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권이 왜 침해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게 저희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새누리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으로 말을 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권하고는 행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 범위 내에 그들 표현이라면 행정권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사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은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특위 내에 두겠다는 건데 예.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사실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뭐냐? 검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검사가 아닌 분이 그러나 검사라도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국회에서 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법적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특별검사로 이름은 특별검사로 하지 않습니다만 검사의 지위를 갖게 하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예. 다만 특위 내에 둬가지고 신속하게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할 거냐. 물론 그 수사는 강범위한 수사는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검찰에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또 사람이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조사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붙이는 거고요.
여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특검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안 되니까 검사 찾아가고 하죠. 그러면 검사는 또 지휘감독 받아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도망가고 증거는 인멸됩니다. 예. 도저히 이게 강력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의지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거 가져가야 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럼 뭐 조사권만 가지고 부족해서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하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뭐 별 소용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겠습니다. 또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면직 통보를 재가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후보자가 지명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 다음에야 퇴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도 하기 전에 현 장관을 아웃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물러나는 장관도요,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죠. 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청와대 예. 국가안보실장 발령을 받은 뒤에도 후임 한민구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겸직을 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차기 후보자가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아웃됐단 말이죠. 관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그 말과 함께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진용 장관, 잘린 유진용 장관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소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후속 대책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예. 유진용 장관은 내각 일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장관들, 국무총리야 다 사표 내자. 그렇죠. 예.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제동을 걸었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뜻에 반하는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나까지 물러나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은 계시고 예.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그만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각하가 오해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겨레 용면에 보면 아주 소상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유진용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다시 원래 취지의 말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 대부분의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말에 토를 달지 않았는데 유진용 장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유진용 장관이 산하 국실장,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는 등 이렇게 장관 인사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불만을 공석, 사석에서 자주 드러냈다는 것이 이렇게 경질사유라는 관측도 있다고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국장급 인사까지 좌우해서 이렇게 장관들이 인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조선일보에도 담겨져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고 유진용 장관도 별다른 실수가 드러난 적이 없었지만은 지난 6월 말 교체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유진용 장관이 당시 한겨레 기자와 통화한 게 있었는데요. 예. 청와대가 나를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난 자유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자유를 위한 한 걸음. 이때 이미 좀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상태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밉보였다. 이렇게 자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양반이 세월호 국면에서 아무런 무리를 일으킨 바 없어요. 서남수 장관처럼 라면을 처먹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안전행정부 장관처럼 거기 가서 치킨 이렇게 배달시키지도 않았고 말이죠. 막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뭐 하여간 세월호 국면과 맞물려서 개각이 논의될 때부터 영순위로 올랐던 교체 대상이 바로 유진용 전 장관이었다는 말입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이 청와대의 소통 부족한 국정 운영 실태를 조선일보가 또 삼면에서 짚었습니다. 예. 최근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장관들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예, 겨우 국무회의 때나 대통령 얼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회의 때나 볼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소통은 공식적인 회의나 전화 통화가 전부라는 겁니다. 작년 9월 진영 의원이 기초연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둘 때도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가 못 만났다는 겁니다. 아니, 진영 의원이 또 친박 계열로 분류됐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에 발탁되기도 했는데 이분조차도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때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라 라면서 내각을 다그쳐 왔는데 정작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더 높은 칸막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서 장관들과 충분히 소통한다라고 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려면 전화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감청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대화인데 도청 우려가 없지 않은 데서야 이렇게 전화 통화로 그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죠. 예. 과거 정치인 박근혜를 보좌하던 핵심 친박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일 때 박근혜 대표가 중심에 있고 참모들이 한 명씩 연결되는 방사형 권력 구조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보안은 유지되지만 서로가 뭘 하는지 모르는 구조였다는 거죠. 현 청와대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수석들이 옆방에서 하는 일을 나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네. 예. 실제였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기춘 실장조차도 대면 보고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협의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당청 사이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야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끝내 내각에서 대통령이 장관의 대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을 오늘 조선일보가 3면에서 짚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가 지난해 말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채광사업 참여를 위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사들인 지분을 사업성 없다면서 되팔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별도 사업처를 만들 정도로 야심차게 시작해서 1조 2,500억 이상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인데요. 하지만 당초 2010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은 채굴권 확정과 인프라 부실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 1월 말에서야 어렵사리 상업 생산을 시작했지만은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 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면서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은 결과는 현재까지 4천억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3조를 쏟아부어가지고 마이너스 4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어서 손실은 더 커지고 해외 정부, 기업들과의 불화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멕시코의 복합 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천억 이상 혈세가 추가로 낭비됐다.
지난주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에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지분 100%를 3조 넘게 인수하고도 수익성 검토나 실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8천억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가스공사까지 해가지고 세계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43조인데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총투자금의 무려 75%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성적표는 4천억 손실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는 그동안 문제를 모두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투자금 회수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예. 헛물 많견 자원외교.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죠.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또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사실상의 정권 교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이게 무슨 43억이 아니라요. 43조고요.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의 낭비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43조 4천억 욕심만 안 부리면은 굳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헛된 곳에 돈을 써서 낭비시킨 게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된 것만 일단 해외 자원개발 사업 43조 그리고 4대강 사업 수자원 공사 빚까지 다 합치면은 30조 더하면은 70조가 넘어요. 70조가. 예. 이명박 씨가 보기보단 통이 커요. 예. 이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서 그렇지. 예. 통은 큽니다. 아니 이런 정도라면은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 730 재보선에서 그런 거 하겠다라고 밝힌 후보는 노회찬 정의당 서울 동작을 후보 정도입니다. 예. 아니 지금 사실 MB 정권 실세들은 정말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번에 대거 공천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이게 한 516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재. 이 문제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제 문제 삼았고요. 어제 조선일보가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516조 이거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계가 본격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논리는 간단합니다. 사내 유보금은 쓰지 않고 보관해둔 돈이 아니라 장부에 적힌 숫자일 뿐이며 투자를 마친 유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를 했는데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계는 또 한 발 나아가서 투자하라고 옥죄지만 말고 규제를 풀어줘야 뭐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규제가 얼마나 있으며 또 아울러 이게 진짜 쓴 돈이란 얘기입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사내 유보금 엉뚱하게 그러면 장부에 기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정부는 깨갱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거센 저항에 정부는 당황한 눈치라고 하는데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재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일보죠. 오늘 사설 내용입니다. 설사 일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사경금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다.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을 정도의 기업은 극히 일부고 배당금을 받을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와 대주주, 기관 투자가가 대부분이다. 배당 확대가 국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고소득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준다 해도 양극화만 심해질 뿐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 그러면 기부를 하든가. 어떻습니까 그게. 가계소득의 부진이 기업소득 증가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이런 중앙일보의 주장. 예. 이게 바로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재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과정에서 비영리 병원에 영리 자회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1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와 저지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와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밝힌 겁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비영리병원,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에 그 영리 자회사를 이렇게 뒀더니 의료비가 증가했고 또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병원 웬만하면은 가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주택대출 받을 때 이제 흔히 LTV하고 DTI가 있는데, 먼저 LTV는 집값에 얼마까지만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규제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먼저 LTV 같은 경우는 집값 대비 융자 가능한 금액의 비율, 즉 융자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DTI는 이제 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네. 정부가 금융규제, 즉 LTV, DTI를 풀어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기로 했는데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오재세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부채만 보면 지난 5년간 정부 부채는 매년 20조가 늘고 공기업 부채는 매년 40조가 늘고 가계부채는 매년 6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는 5년 동안 거의 100조가 증가하고 공기업은 거의 200조가 늘고 가계부채는 300조가 늘었는데 장관님 지금 그 말씀 그 통계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저는 부채 증가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부채가 늘어난 그 원인과 또 그게 한국 경제에 앞으로 방향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 네, 그러니까 빚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경제 부양하는 것도 틀림없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빚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렇게 LTV DTI를 완화하는 것은 빚을 늘리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 실수요자가 아니 아무튼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가 대부분 전세 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청청래 의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사태가 왔다. 그때 IMF 사태가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왔죠? 그 YS 정부 말기에 왔는데 그 수습을 만약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지 말고 한글로 얘기하세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왔는데 실제로 그 수습을 하기 위한 적자를 발행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불가피하게 빚을 내더라도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빚의 규모로 경제를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민정부 10년보다 빚을 5배나 더 냈는데 국민들 살림살이 5배 좋아졌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저는 무리가 따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연합 신하경 의원. 부채만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냐? 주택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3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득 상승을 감안하면은 주택 구입 여력이 늘어나는 가게도 몇십만 가구가 있다 하는 분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집도 필요한 사람은 여력이 안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에게 집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빈부 현상이 더 벌어져갖고 빈부격차. 근데 그게 이제 집이 과거에
천정부지가 오를 때 얘기고요. 지금 집 사서 거기에 무슨 천문학적인 그 이익을 옮기는 거 지금 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4대강에는 큰빛 벌레, 나머지 땅에는 큰빛 백성,